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한 주간의 핫한 연예가 소식, 연예 라이브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스타들의 인생 발자취를 돌아보는 스타 주민도 이어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죠. 5월 8일 수요일이고요. 저희 연예 라이브 준비해놨는데 미스코리아 출신 교수인데 극비리의 재력가 남편이 생겼네요. 네. 결혼을 했다는 얘기죠. 이 얘기 준비되어 있고 또 장윤정 씨가 이곳을 팔았는데 시세 차익이 무려 70억이라고. 와, 네. 이 얘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스타 주민에서는요, 결혼 반대를 이겨내고 집안의 복덩이가 된 사위와 며느리 이야기도 준비했습니다. 자, 수요일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원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젯밤 부산과 여수에서 만취 입수 소동이 벌어져서 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들이 바다에 들어가 빠져나오지 못해서 경찰들이 출동해서 구조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수와 부산 두 곳에서 이렇게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 먼저 여수부터 좀 짚어볼까요? 여수하면 낭만 포차거리 기억하시는 분들이 알죠. 많을 네. 거예요. 가보신 분들도 많고 저도 가봤는데요. 이 여수와 앞 낭만 포차거리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남성이 지인들과 술 마시다가 그냥 만취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거리 앞 바다에 뛰어든 모양입니다. 그런데 술에 잔뜩 취해서 밤바다에 들어갔으니까 아무래도 수영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바다에 들어간 뒤에 허우적거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한 뒤에 구명조끼를 던져줘서 붙잡을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합니다. 이 여수의 경이 신고 7분 만에 구조정을 급파해서 구조한 뒤에 119 구급대에 인계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건강 상태는 양호했다고는 하는데 술에 얼마나 취했는지 물어보니까 거의 의사소통이 안 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구조가 돼서 참 다행이긴 한데 참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난 거죠. 부산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예, 비슷한 시각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서도 신고가 지금 접수가 됐었다고 하는데요. 이 청사포의 한 선착장 근처 바다에 친구 3명이 빠졌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출동한 경찰이 바다에 빠진 남성 2명을 발견을 했는데요. 당연히 구조를 했을 거고요. 그런데 한 명이 지금 사라진 상황이 됐잖아요. 경찰 입장에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한 명이 어디로 갔는지 아마 수소문을 했던 것 같은데요. 알고 봤더니 한 명은 스스로 헤엄쳐서 바깥으로 빠져나온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또래 청년 4명이 술을 마시다가 바다로 뛰어들었는데요. 한 명이 먼저 나온 뒤에 친구들이 3명이 바다에 빠졌다 이렇게 신고를 했던 거였다고 합니다. 이 경찰은 무사히 구조한 4명을 택시에 태워서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음주 익사 사고 자칫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청년 좀 젊었을 때요. 술을 마시다가 부둣가나 선착장에서 마시다 객기로 이렇게 바다에 뛰어든 경우 있잖아요. 네. 근데 낮에 뛰어드는 건 상대적으로 조금 낫다 하더라도 밤에 술 마시다 뛰어드는 건 매우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바다에 밤에 뛰어들어가지고요. 한 1, 2분 정도 구조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곧바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행안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물놀이 사고 주요 원인 2위가 음주 수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원인 중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바다로 뛰어드시거나 이런 일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음주 객기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말이 딱 맞습니다. 네. 음주 객기 큰일 납니다. 아예 술 끊으세요. 이런 객기 자꾸 발휘하시는 분들은 네. 술 끊으셔야 됩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입주를 앞둔 아파트 건물 외벽이 휘고 벽면이 뒤틀린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유. 황당하기도 하고 네. 매우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이달 말 입주를 앞둔 전남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 현재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이거는 진짜 듣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입주도 하지 않은 신축 아파트 외벽이 휘고
벽면이 뒤틀렸다?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축 아파트는 한 800여 세대인데요. 이달 말에 입주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입주 전에 입주민들을 초청을 해서 집을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네. 해주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대규모 하자가 발견이 된 건데요. 입주민이 둘러보니까 각 집집마다 하자가 평균 150개, 많게는 200개 이상 나왔고요. 이 아파트에 접수된 하자 건수가 다 합쳐보니까 6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야. 와. 아니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무슨 대책이 나오긴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이건 대책 안 만들 네, 수가 네. 없는 건데요. 입주민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또 화가 나겠습니까? 이 민원이 빗발쳤다고 하는데요. 이 전남 무안군이 점검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일 점검한 뒤에 시공사의 하자 보수가 만약 할 게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안전을 위협할 만큼의 중대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준공 승인도 내주지 않겠다 이렇게 아이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진짜 큰일이네요. 내가 들어갈 집인데 저렇다.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합니다. 그것도 끔찍하지만 입주민들 어떻게 해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집에 못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면 그 손해는 누가 감당합니까? 이게 연쇄적이거든요. 저 집 들어가려고 지금 살던 집을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심각하네. 다음 미션 해주시죠. 두 분은 어떤 행동이 아동학대라고 생각하세요? 또 그럼 아동학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으면 좋을까요? 방임, 구타, 그렇죠.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 학대,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게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아동학대의 사전적 의미를 들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리면요.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학교에서 야외 활동이 있는데 선크림 공지를 안 해줬다라면서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처벌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와서 가입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에이, 설마. 이거 와전된 거 아니에요? 무슨 선크림 공지를 안 했다고 그걸 이게 와전됐겠지. 그렇죠. 이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제가 사연을 또 말씀드릴게요. 네. 조금 와전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그만큼 자녀 사랑이 지나쳐서 이런 부분을 이건 얘기할 수 너무 있을 것 광고인데. 같은데요. 네, 그 글을 쓴 누리꾼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대화를 나눈 걸 캡처를 해서 지금 올려놨다고 하는데요. 한 학부모가 이 야외 행사를 운동장에서 하는지 문의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2, 3학년은 운동장은 아니겠죠?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요. 선크림 공지를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학부모가 지금 2학년 운동장에 나온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질문한 학부모가 자외선 차단 안 해주고 보냈는데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속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반응이 좀 대체로 싸늘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진짜 이런 학부모가 있구나. 교사는 힘들겠다. 요즘 선크림 공지도 해야 하나? 이러니 아무도 선생님 안 하려고 야. 하는 거다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뭐 이렇게 논란이 되자 채팅방 참여자 중 한 명이 또 해명에 나섰다고요. 네, 그게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인데요. 이 카톡에 선크림 공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를 보고 선크림 공지를 요구하는 뉘앙스로 오해하는 분이 많다 이러면서 해명을 했는데요. 이 대화를 캡처해서 올린 대화 위에 야외 행사가 예정된 다른 학년은 선크림 공지가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선크림 공지가 없는 학년은 실내 행사를 하는 줄 알았다. 이런 취지의 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조금 오해할 소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선크림 공지는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아니 근데 진짜로 선크림 공지까지 하는 모양이죠. 네, 선생님들이. 야외 활동합니다. 아이 선크림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모양이죠. 네네네. 그거는 하는 모양입니다. 선생님들 진짜 힘드시겠네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진짜 선생님들 힘드시겠다 싶습니다. 자, 다음 미션 해주시죠. 네. 반찬이 없을 때 간장 양념 톡톡 올려서 김에 싸먹는 게 거의 뭐 최고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는 이것도 마음 편히 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값이 금값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김값이 올라봤자 뭐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김밥용 김 100장의 도매 가격이 1년 만에 80%나 올라서 와. 지금 10,000원을 네. 넘어섰다고 합니다. 뭐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다 올랐다는 소식만 저희가 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80%는 너무한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100장에 10,000원이 넘으면 뭐 한 장에 100원 꼴인 거잖아요. 네, 이게 한속이라고 하잖아요, 100장을. 그러니까 한속 가격이 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1089원.
그러니까 10,000원을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김밥용 김 월간 평균 도매 가격이 2년 전만 해도 한 5,000원 정도의 거래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절반 가격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거의 그 가격에서 크게 변동이 없었거든요. 근데 작년 9월에 한 6,000원대까지 올랐다가요. 올해 1월까지도 한 6,600원 선? 그러니까 아주 크게 올랐다고 할 수는 없겠는데 3월부터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해서요. 9,000원을 돌파했고 4월에 역대 최초로 10,000원의 벽이 10,000원. 무너진 겁니다. 김 가격이 오른 이유가 뭡니까? 일단 재고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재고가 평년의 한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김 재고량은 지난달 기준으로 4,900만 속으로 1년 전보다 25% 정도 적은 수준이고 평년보다 37% 적다고 하는데요. 그럼 왜 재고량이 줄었을까?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네.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게 김 수출이 증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맞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김 수출이 47% 늘어나서 지금 한 1억 1,7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한 1,500억 정도가 수출이 됐다고 하는데요. 수산업 관측센터에 따르면 김 도매 가격이 올해 12월까지는 10,000원에서 11,000원 선을 유지할 거라고 합니다. 저도 그 뉴스 기사를 보긴 했습니다. 그 해외에서 네. 김밥이 요즘 그렇게 인기라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닐까 싶어요. K푸드 열풍? 그렇죠? 예전에는요, 미국 같은 데나 외국 나가면은 김밥 같이 생겼는데 김밥 아닌 김밥이 되게 많았거든요. 김밥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죠. 네. 그러니까 일본식 김밥 예. 같은 거를 예. 김밥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한국에서 만드는 김밥을 김밥이라고 생각하고 또 김밥이라고 아예 예. 그 제품명을 박아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K컬처 영향이 많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시가 새학기를 맞아서 다양한 문화권 아이들의 도시락을 공개하는 SNS 공개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인 소녀가 김밥을 직접 만드는 영상이 8개월 동안 조회수가 700만 회, 와. 좋아요가 50만 회 가까이 이룰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짧은 영상이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건 최근 해외에서 한국 김밥을 찾는 외국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포장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어 발음 그대로 김밥이라고 적힌 냉동김밥이 거의 풍기를 현상을 빚을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입맛을 김밥이 사로잡고 있는 건데 이렇다 보니까 국내 김밥 가격도 오르는 거잖아요. 이상한 그러니까 그렇게 김값이 되는 오르니 뭐. 그거를 우리가 지금 피해를 봐야 되는 이런 네. 상황이 된 건데요. 요즘 김밥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한 4,000원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비싸요. 이제 5,000원 줘야 돼요. 5,000원, 6,000원도 네. 봤어요, 네. 저는. 재료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편하게 좀 값싸게 가서 김밥 먹어야지 이런 시대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김밥 한 줄에 5,000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서민들 물가 부담이 이제 커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제 김밥 가격이 3,300원 선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평균 가격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지난해 같은 달 대비해 6.4% 지금 올랐는데 그리고 또 김밥 가격뿐만 아니라 조미김 가격도 지금 덩달아 따라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아이들 김 많이 이렇게 먹여 주시는 분도 많잖아요. 이렇게 싸가지고 주는 분도 소풍 많고. 김밥은 뭐 단연 우리 추억의 1등인데. 근데 비싸서 이거 재료값이 글쎄. 비싸서 이제 못 사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리고 어디 음식점에 가면 김 나오는 메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 더 달라는 소리 못 하겠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요. 값이 오르면 말 못 꺼내죠. 이게 아예 나오지도 않겠네. 안 나올 것 같아요. 저 생각도 그래요. 참 점점. 예.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다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재용 아나운서는 스트레스 해소법 뭐가 있을까요? 등산을 세게 하죠. 온몸에 땀나게. 네. 그리고 내려와서 막걸리 한 잔. 이야, 예, 그거죠 뭐. 상상만 해도 좋고. 어떻게 하세요? 저는 시간을 내서 네.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좀 가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좋죠. 네. 근데 여행 가려면 시간, 돈 그거 걱정되거든요. 그렇게들 보통 생각을 네. 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우리 주변에도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해준 여행지가 가득한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바쁜 일상에 지치셨다면 몸과 마음의 위로가 되는 힐링 여행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행복 충전 여행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몸과 마음의 힐링 한 스푼이 필요하시다면 지금부터 저를 따라오세요. 요즘 여행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웰니스 관광 들어보셨나요? 여행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려는 욕구가 늘어나면서 웰니스 관광에 대한 수요도 넓어지고 있는데요. 국내에도 웰니스 여행지는 일일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저와 함께 서울로 떠나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이곳은 전문 의학서로는 세계 최초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의보감을 집필하신 허준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허준 박물관입니다. 허준 선생의 각종 저서를 비롯해 내의원과 한의원 등이 재현돼 있는데요. 표를 누르시면 그 내용을 알 수 있거든요. 특히 혈자리 짚어보기와 소화가 잘 안 될 때 들으면 좋아요. 약재 직접 쏴보기 등 당시 한의학을 느껴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들이 색다른 경험을 선사합니다. 혈자리도 배워보고 한약재를 직접 냄새를 맡아보니까 건강해지고 힐링되는 느낌이었고요. 특히 약초원에서는 동의보감에 나오는 다양한 약초들을 실제로 기르고 있었는데요. 생김새부터 효능까지 각양각색. 약초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겠죠? 여기에 뷰 맛집으로 손꼽힐 만큼 가슴 뻥 뚫리는 탁 트인 전망은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단번에 날려주기에 충분. 허준 박물관 투어 즐거우셨나요? 직접 와서 관람해보니까 볼 것도 많고 정말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 지인, 친구들과 함께 와서 봄날에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힐링 여행 장소는 제가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바로 서울의 초대형 정원, 서울식물원입니다. 이곳에서 서울의 웰니스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분과 만나기로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장님, 여기 식물원의 매력은 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이곳 식물원은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만들어진 서울시 시설입니다. 전체 면적은 약 50만 평방미터, 축구장 한 70개 크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식물원에서는 심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신체와 내면의 정신까지 우리 치유할 수 있는 곳이 이곳 식물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제가 오늘 하루에 다 돌아볼 수 있을까 그것도 걱정이에요. 백문이 불여일견, 저도 서울식물원의 매력에 흠뻑 빠져봤는데요.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열대 지중해 12개 도시 식물을 전시한 온실.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식물들이 가득하더라고요. 또 토종 씨앗들을 구경할 수 있는 씨앗 도서관도 인상적이었는데요.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씨앗 배출까지 가능해 식집사에 대한 도전 욕구가 막 샘솟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자생식물로 전통 정원을 재현한 야외 주제 정원에는 만개한 튤립들이 앞다퉈 봄을 알리고 있었는데요.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 또 때마침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텃밭 가꾸기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라 저도 살짝 구경을 가봤는데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텃밭에 다양한 식물을 심는 중이었습니다. 정말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겠죠? 오늘 상추 심은 게 제일 재밌었고 상추가 잘 자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서울식물원.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몸과 마음의 행복 충전을 제대로 하고 나니 서울시의 웰니스 관광산업에 대해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네.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이 웰니스 관광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더 생겨서 네. 몇 가지만 좀 더 여쭤보고 네. 싶은 것들이 있어요. 서울의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이 웰니스 관광인데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서울의 웰니스 관광 산업의 현주소 그리고 미래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 규모는 한 8위 정도 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2019년부터 웰니스 의료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울관광재단 내에 서울 메디컬 웰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2023년에는 웰니스 위크를 개최를 해서 4만 6천 명이 참가하여 세계에 우리 웰니스 시장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서울의 관광 인프라라든지 그다음에 한방 뷰티 이런 매혹적인 관광 상품들을 잘 개발한다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웰니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형 웰니스 관광 산업이 더 날개를 달기 위해서는 지원 조례 등이 마련되는 게 이제 필수적인 조건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웰니스 관광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어떤 준비들 혹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도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미국의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는 웰니스 산업을 10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한 가지 개념이 아닌 복합된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해 9월에 서울특별시 웰니스 관광 및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갖다가 우리 발의하여 통과시켰습니다. 향후에는 관광에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디지털 웰니스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우리가 서울에서 웰니스 의료산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와 국내 의료기술의 세계적인 이상을 고려하면 시장性있는 분야로 생각되고 서울의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형 웰니스 관광 산업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여행을 통해서 건강과 치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요즘. 여러분도 내일을 살아갈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수요일 아침을 이끌어줄 이 세 분 먼저 소개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에 쌍큼발랄 행복 비타민 개그우먼 박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초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은영 씨,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 연이은 사기 구설수입니다. 최근 또 작곡비 사기 논란에 휩싸인 작곡가 겸 가수 유재환 씨에 대한 추가 폭로가 이어졌는데요. 최근에 이제 작곡비 사기 피해를 당한 이 피해자들이 자립준비 청년들이라는 소식입니다. 네, 유재환 씨는 앞서 작곡비 그 사기 논란에 휩싸였는데 이번 사건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어제였죠. 한 매체에서 유재환 씨가 아동 양육시설, 이 가정 위탁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돼서 시설에서 나와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작곡비로 사기를 쳤다라는 보도가 이제 주장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요, 자립 준비 청년 4명은 문화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이 음원 발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노래 3곡에 대한 비용과 스튜디오 대관비 175만 원을 포함해서 총 880만 원을 유재환 씨에게 송금을 했지만 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자립준비 청년들은 유재환 씨한테 전화를 했겠죠? 연락을 했겠죠? 당연히 했죠. 그래서 곡이 늦게 나오니까 연락을 했더니 어머니가 아팠다. 내가 아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래도 어렵게 2달을 계속해서 부탁하고 연락한 끝에 3곡을 받았는데 약속한 3곡을 받았는데 한 곡은 2절까지 있지만 2곡은 1절에서 노래가 끝이
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유지한 씨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미완성곡 두 곡에다 이제 완성곡 하나를 받은 상황인데 뿐만 아니라 아까 보낸 880만 원 중에 대관료 175만 원 있었죠. 요게 이제 쇼케이스 대관 비용인데 네. 그러면 그거를 본인이 받았다는 건 내가 대관 이제 도와줄게 이렇게 한 건데 거기 쇼케이스 내 사무실에서 하면 어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실이 1층에는 식당이 있고 2층 사무실 바로 앞에 모텔이 보인다고 해요. 아니 뭐 그렇더라도 뭐 100번 양보해서 그래 뭐 사무실이 쇼케이스 할 만한 공간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이제 뭐 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쇼케이스 공간 175만 원이나 들였는데 내 사무실에서 조금 많이 의아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정당한 값을 지불을 했는데 네. 그냥 사무실 2층 사무실에서 하겠다 이러면 아무래도 이거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정부 프로젝트 차원에서 받은 지원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첫 출발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우리 친구들인데 그래도 사회에 나와서 이 첫 맛은 좀 달콤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쇼케이스 장소가 그래요 사무실이더라도 뭐 할 수도 있다 그런 곳이었으면 이게 또 다른데 애초에 이 장소가 사업자 등록증이 등록된 곳이 아니라서 이 정부 지원금 프로젝트로 대관할 수 있는 근로 비용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 이 자립준비 청년들이 본인 돈을 들여가지고 다시 공간을 열어서 쇼케이스를 열었다고 해요. 근데 미안했는지 유지한 씨가 그래 그러면 내가 사회 봐줄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또 그때 집에 도둑이 들었다. 이러면서 또 못 왔다 그래요. 당일날. 네, 사실 뭐 오늘 다 다루지 않지만 이전에도 여러 이제 폭로와 논란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뭐 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도 여러 추가 폭로와 논란이 있는데 사실 좀 패턴이 비슷합니다. 네. 사회 봐준다 그러고 당일날 안 오면 그 행사는 어떡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 저 자립준비 청년들은 유지환 씨한테 얼마를 다시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참 요 대목에서 이들의 인성이 좀 읽혀요. 여하튼 뭐 완성됐든 안 됐든 작곡 노래는 받았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 대관료 175만 원에다가 이 아까 어머니가 아파서 작곡을 못했다 했잖아요. 그 어머니 병원비를 10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저는 요구했다는 표현은 그래도 최대한 그래도 어른으로서 믿고 싶지 않고 아마 빌렸겠죠. 네. 설마 그 100만 원 해가지고 275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유재한 씨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네, 유재한 씨가 앞서서 자신의 이 개인사 논란을 한번 거친 바 있어요. 이때는 자신의 입장을 한번 명확히 낸 적이 있었는데 이번 논란에 대해서는 SNS 계정을 이제 폐쇄하고 이 논란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다만 한 매체 보도를 통해서 이 유재환 씨가 자립준비 청년들과 나눈 SNS 대화 내용의 정말 일부가 공개가 됐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유재환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275만 원이 없는데 다짜고짜 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내가 곡비가 700만 원인데 너니까 이 가격에 300만 원, 세 곡을 해준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불찰도 이번 기회에 크게 혼나길 바란다. 나는 행정적으로 뭐가 잘못되든 이 조사를 다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유재환 씨랑 개인적으로 이제 친분이 있어요. 예전에 네. 프로그램도 같이 했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었던 동생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든 생각이 있거든요. 분명히 제가 봤었던 그 굉장히 사람들을 배려하고 웃고 다 이 양해하고 맞춰주던 그 모습도 저는 절대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던 그 모습도 유재한 씨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동생으로서 유재한 씨에게 한마디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이 실제 본인의 건강도 여러 가지로 좋지 않고 어머님의 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본인이 정말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따끔하게 혼날 것은 혼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변제할 부분은 변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음악적 재능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이 음악적 재능을 앞으로 계속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이번 이 논란이 본인에겐 깜짝 놀랄 만큼 지금
당황스럽겠지만 잘 마무리하는 것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연예 소식 하겠습니다. 네, 연애라이브 두 번째 소식은 극비 결혼설입니다. 정말 사랑에 빠지면 나이 차이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구의 이야기냐? 26살 차이가 나는 재벌가 남편과 결혼한 미스코리아 출신 교수 금나나 씨의 소식입니다. 금나나 씨는 2002년 미스코리아 진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당시에 그야말로 넘사벽 스펙으로 다들 우와 이랬던 거 아니에요? 우아했었죠. 그때 이제 경북대에 재학 중이었는데 그것도 의대에 재학 중이었는데 100일 만에 10kg을 빼서 공부 잘하듯이 살 빼는 것도 이렇게 잘하나요? 그래서 미스코리아 진까지 돼서 놀랐는데 사실요 예전에는 미스코리아 진 되면 보통 그 방송계로 나와서 우리가 그 뒷모습을 보거든요. 뭐 꼭 진이 아니더라도 뭐 고현정 씨도 그렇고 오영경 씨도 그렇고 뭐 이렇게 그 뒷모습을 김성령 씨도 보는데 요즘엔 사실 그렇게 그분이 뭐 하지 이런 상황인데 금나나 씨는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진된 뒤에 어머나 세상에 하버드랑 MIT를 동시에 붙었대요. 이런데 그중에서 하버드 대학을 선택해서 생물학과 전공을 하더니 컬럼비아 대학에 가서 석사하고 다시 하버드에 와서 영양학 역학까지 공부를 해서 2017년에 동국대의 생명공학과에 조교수 임용됐다더라. 여기서 조교수 우리가 아는 대학원 조교가 아니잖아요. 제 정식 진짜 교수잖아요. 네. 그래서 교수님이 됐다더라. 이렇게 근황까지를 한 2017년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또 최근에 2024년에 근황이 전해지면서 오늘 이렇게 뉴스에 중심이 된 겁니다. 이제 늦게 알려졌는데 7년 전에 무려 26살 연상의 그것도 재벌 사업가와 결혼을 했대.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네, 26살 차이는 좀 놀랍긴 합니다. 근데 금나나 씨와 26살 차이, 이 결혼한 재력가 남편이 누군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26살 차이도 궁금하고 재력가 남편이라고 하니까 언론사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집중 취재에 들어간 건데요. 일단 건설업계 회장님으로 불려도 이 손색이 없는 이 굉장히 아이콘 같은 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요, 이 드라마 시크릿 가든이라던가 뭐 궁이라던가 꽃보다 남자라던가 여러분들이 드라마에서 많이 봤을 법한 그 예쁜 이 정원이 있는 바로 그곳이 이 1만 3천여 평에 달하는 제주 중문의 S호텔을 비롯해서요. 총 11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이 회장님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41만 평 대지에요. 총 27홀 규모로 이 설계된 골프장도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처럼 건설업계 대부로 불리는 금나나 씨 남편 몇 년생이냐 이렇게 취재를 해봤더니 1957년생입니다. 금나나 씨와 26살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근데 7년 전에 결혼했다는 거예요? 네, 7년 전에 결혼을 했다라는 보도까지만 났어요. 사실 지금 양쪽에서는 신랑 신부로 말해진 남편 아내로 말해진 이 두 분은 지금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이제 인용 보도를 하는 셈인데 하여튼 보도에 따르면 7년 전에 결혼했다. 어디서 했다? 그 13,000평 대지가 펼쳐졌다는 그 제주도의 중문의 S호텔 거기서 이제 가족들만 모셔서 조촐하게 결혼했다. 이렇게 보도된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극비로 결혼한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살이라는 나이 차이도 이 그러니까 주변의 시선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두 번째로는 이 금나나 씨와의 결혼이 이 남편에게는 재혼으로 오래전에 이 부인과 사별 후에 홀로 외동딸을 키워온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같은 이유로 세간의 시선을 고려해서 가족만 참석한 이 비공개 결혼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금나나 씨 이제 극비 결혼이 사실 우리는 이렇게 방송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SNS 치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그 이상형 발언 예전에 네. 그게 또 세상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본인이 학교 다니면서 이 세포 생물학을 정말 좋아했다고 그래요. 이제 많은 뭐 사람들이 우리 몸을 지배하는 건 뇌라고 하는데 나는 세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도 뭐 머리로 느껴, 머리로 알아봐, 가슴으로 느껴 그게 아니라 나는 뭔가 세포 안에 그것에 관련된 DNA가 저장이 돼 있어서 나한테 맞는 사람이면 딱 알아보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세포가 알아봐서 뭐 결혼을 했는지 뭐 두 사람 만에 사랑과 결혼이니까 저희는 알 수 없지만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 세포가 알아보는 사람, 신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연애 소식 전해주시죠. 네, 연애라이브 세 번째 소식은 3년 만에 70억 원입니다. 최근에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 들어 50억 원에 이상하는 초고가의 아파트들은 또 활발히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장윤정 씨의 고급 아파트 이걸 판매를 했는데 무려 7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소식입니다. 야, 진짜 돈복 있다. 장윤정 씨 얘기는 우리가 여러 번 다룬 것 같은데 네. 이번엔 또 다른 걸로 우리를 놀래키는데요. 그러니까요. 3년 만에 70억. 도대체 뭐예요? 집이라는 거죠, 이게? 네, 지금 돈복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장윤정 씨가 결혼할 때는 저는 빚만 들고 결혼했어요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늘 이야기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 씨가 일단 매도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한남동에 위치한 고급 주택입니다. 총 341세대가 입주를 하는데요. 이 글로벌 팝스타죠. K-팝 스타죠. 우리 BTS 멤버 RM, 지민이 살고 있고요. 배우 이종석 씨 등이 거주 중입니다. 유명 호텔 셰프가 요리하는 조식 서비스가 유료로 또 제공이 되고요. 피트니스, 농구장, 수영장, 골프 연습장 등 이 국내 최대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을 갖췄고요. 연간 관리비만 1,300만 원 이상, 월 100만 원 이상은 관리비로 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뭐 그야말로 억소리가 나는데 이 장윤정 씨가 매도한 집 이게 몇 평이에요? 224제곱미터. 아니 이게 바뀐 지가 언젠데 그래도 평수 해야지 감이 탁 오시죠. 네, 맞아요. 74평이라고 합니다. 2021년 3월에 남편하고 공동 명의로 50억 원의 분양을 받았어요. 요때가 평당 한 6,100만 원이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요번에 그 같은 면적에서의 최고가를 경신하며 120억 원에 팔렸는데 저는 70억 원을 집의 시세 차익으로 번 것도 놀랍지만 이게 겨우 만 3년 만이다. 만 3년 동안 저축액이 뭐 1,000만 원도 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장윤정 씨 팔기 전에도 비슷한 가격에 매매가 됐나 보죠? 일단 장윤정 씨가 매도한 평수의 직전의 가격이요. 21년도 12월에 이제 배포된 이렇게 저는 기사 참고를 했는데 90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2년 4개월 만에 30억 원이 오른 셈인데요. 참고로 더 이전 거래는 21년도 4월에 79억 원에 거래가 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뭐 장윤정 씨가 뭐 트로트의 여왕이다, 뭐 행사의 여왕이다 이런 타이틀이 확실히 좀 실감이 드는데 결혼 전에 뭐 전 재산을 잃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빚만 가지고 결혼했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행사의 여왕이 행사비를 받을 때마다 어머니한테 잘 관리해 주세요 하고 드렸는데 이제 결혼 전에 이렇게 좀 통장을 열어봐요 하고 봤더니 마이너스 10억 원이더라. 물론 갖다 드린 돈이 얼마인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아니 지금 한 번 행사에 얼만데 그거를 10년 넘게 이렇게 막 생각해 보면 의학 소리가 나는 정말 그런 금액이었죠.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가족관계 틀어지고 근데 심지어 이 어머니와 남자 동생은 또 방송에 나와서 이 딸과 누나를 비난하고 그때 정말 방송가가 시끄럽고 정말 흔들흔들 했는데 오히려 장윤정 씨는 그래도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또 남편과 아이들이죠 이제 열심히 살아서 이제 이렇게 또 120억 원의 재산을 다시 읽었네요. 사실 이 정도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시샘하고 질투하고 배 아파합니다. 그래도 지금 응원의 소리가 더 커요. 그때 날린 돈 그래도 다 이렇게 착하게 사니까 다 다시 모았나 보다 하는데 그래도 저는 부럽습니다. 결혼할 때는 빚만 가지고 결혼했는데 결혼한 이후에 이렇게 부를 이룬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남편이 돈복이 있는 그러네요. 대단합니다. 부럽네.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네, 이번에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스타즈메 오늘도 기대됩니다. 은영 씨, 주제는요? 네, 우리 두 MC분은 결혼을 또 하셨잖아요. 네.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혼 생활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너무 궁금하다. 한 문장으로. 아니, 인연이에요. 인연. 이거는 뭐 하늘이 낸 인연이에요. 저 잘못 들었잖아요. 결혼 생활은 2년까지만 사랑한다 뭐 이렇게. 인연. 네. 아, 인연. 인연입니다. 이 얘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리는구나. 인연 아니고 인연. 네, 맞습니다. 저도 이런 인연을 좀 빨리 만났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결혼식까지 가는 과정이 아주 순탄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 반면에 또 각양각색의 이유로 결혼식까지 가는 과정이 아주 눈물 어린 결혼 전쟁을 치르는 그런 스타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지고지순한 사랑 하나로 결혼식까지 꼴이 난 스타들의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스타 주민 주제는요. 현실판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제 결말이 비극으로 끝났는데. 그런 그렇죠. 얘기는 아니겠죠? 아유, 그럼요. 지금은 이 결혼을 반대했던 그 당시 상황이 꼭 전생이었던 것 같다라고 느낄 정도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뭐 거의 넝쿨째 그냥 복덩이가 들어온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현실판 로미오와 줄리엣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실판 로미오와 줄리엣 첫 번째 스타는요.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졌다가 15년 만에 재회 부부가 된 이상해 씨 며느리 NS 윤지 씨입니다. 예, 윤지 씨 하면 가수 출신이지만 최근에 헐리우드에서 배우로 성장하고 있는 이상해 씨 며느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2009년도에 이 솔로 가수로 데뷔를 해서 아주 훌륭한 무대를 보여준 가수이기도 한데요. 이 NS 윤지 씨 2021년도에 원로 개그맨 이상희 씨 그리고 국악인 이 김영희 씨 부부의 아들과 결혼을 하면서 지금 결혼 3년 차 부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요, 이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 OTT의 이 영화죠. 리프트 비행기를 털어라로 이 헐리우드 데뷔까지 마쳤는데요. 유일한 이 극 중에 아시안 배우로 도둑 조직의 브레인이자 이 해커 미선 역을 아주 훌륭히 소화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런데 15년 만에 재회해서 결혼까지 이어졌다. 이거는 어린 시절부터 좀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윤지 씨랑 이상해 씨 또 아내가 김영임 씨잖아요. 두 분의 자제, 아들이랑 20살 때 이렇게 만나가지고 1년 정도 교제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때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이 집안의 반대에 부딪힌 겁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 왜 이상해 씨랑 이 윤지 씨 아버님이 거의 의형제처럼 지내는 아주 친한 사이라고 그래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20살부터 교제하면 얘네들이 이거 끝까지 결혼까지 갈까 싶잖아요. 근데 그러다 사귀다 틀어지면 아니 우리 의형제 사이 어떻게 이런 걱정에 이 아버님들이 굉장히 걱정이 크셔서 반대를 했고 또 착한 자녀들이네요. 헤어지면서 눈물로 헤어지면서 우리 다시 만나면 그때 결혼해 이러면서 헤어졌었다는 거예요. 이거 뭐 한편의 영화 같은 얘기인데 이러고 헤어진 지 15년 만에 다시 만났다는 거잖아요. 네, NS 윤지 씨 부부가 만날 수 있었던 것은요. 와, 역시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아니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미남을 쟁취를 하는 겁니다. 이 NS 윤지 씨가요. 일단 20살에 1년을 만나서 헤어졌지만 2, 3년에 한 번씩 술의 힘을 빌려서 지금의 남편에게, 그러니까 헤어진 구남친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이 구남친, 이 지금의 남편 전화번호가 바뀌면서 연락이 끊긴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이 사람은 여기서 끝인가 보다. NS 윤지 씨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우리 인연이 여기서 끝인가 보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시누이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저기 전화번호 좀 줄 수 있냐라고 얘기해가지고 연락을 기어이 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확실히 마음이 있었다는 건데 헤어진 지 15년 만에 전 연인의 연락을 받았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쵸. 근데 제가 여기서 저도 여자기 때문에 이 지금의 남편분 사실 조금 이해 안 되는데 그대로 좀 드려볼게요. 아니 왜 이렇게 그러면 윤지 씨가 그토록 연락을 하도록 이쪽에서 왜 가만히 있었을까? 그리움이 너무 커서 연락을 하지 못하고 그리움이 너무 커서 전화번호까지 바꿨다는 거예요. 영화를 찍네 그냥.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해하지. 진짜 반평생을 살아도 이해 못하겠는 남자의 마음인데. 그런데 이때 그래도 아주 굉장히 단호한 말을 해요. 내가 너랑 결혼할 거 아니면 나는 연락할 생각도 만날 생각도 없고. 야, 이 말에 윤지 씨가 그래 그럼 결혼할게. 이래서 지금 부부가 됐다는 겁니다. 와. 야, 그래서 이제 사랑을 쟁취하고 결혼을 한 건데 이상해 씨 부부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자, 먼저 우리 NS윤지 씨의 시어머니시죠. 김영임 씨가 이제 아들이 나는 꼭 엄마처럼 예쁜 사람이랑 만나 결혼을 할 거야 라고 했는데 NS윤지 씨가 며느리가 된다는 소식에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랬냐? 이게 웬 떡이지? 하면서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라며 며느리에 대한 애정을 아주 한껏 드러냈다고 합니다. 야, 15년이라는 시간을 돌고 돌아서 결국엔 부부가 됐는데요. 이상해 씨는 반대 아닌 반대를 할 뻔했다고요? 네, 아까 이상해 씨가 NS윤지 씨의 아버지와 거의 의형제 같은 사이로 너무너무 친한 사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상해 씨가 이 반대 아닌 반대를 할 뻔한 이유 다름 아닌 이 며느리, 그러니까 당시 예비 며느리 NS윤지 씨를 위함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아버지로서 반대가 아니라 정말 딸같이 생각하는 이 윤지를 생각하면 내 아들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 윤지를 행복하게 내 아들 자식이 해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했을 때 모자라다 내 아들이 모자라다라는 생각 때문에 반대를 할까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너무 사랑하는 며느리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그렇군요. 따뜻한 마음이 좀 느껴집니다. 다음 스타 얘기요? 다음 스타는요? 현실판 로미오와 줄리엣 두 번째 스타는요. 시어머니에게 결혼을 15번이나 반대를 당한 전 국가대표 이상화 씨입니다. 전 국가대표 이상화 씨는 그 가수 강남 씨랑 결혼해서 올해 6년차 부부가 됐는데요. 우선 두 사람은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됐죠? 2018년에 해외에서 하는 힘든 예능에서 만났다 그래요. 근데 그 촬영장에서 딱 강남 씨가 자기 앞을 지나가는 이상화 씨를 봤는데 그 등 근육을 보고 나 결혼하겠다. 이런 예감을. 또 이런 등 근육을 보고 결혼 예감을.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큰 이상화 씨가 누굽니까? 국가대표 중에서도 국가대표. 근데 또 강남 씨가 국적이 일본인이었잖아요. 뭔가 국가대표랑 일본 벌써 좀 예감이 오시죠? 그래서 두 사람 이거 주변에서 알면 반대한다. 우리 비밀 연애하자. 대신 아무도 모르게 사귀다가 헤어지는 게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비밀 연애하자. 라고 해서 잘 비밀 연애하고 있었는데 남들은 모르는데 그래도 어머니는 아셨죠. 여기서 이 강남 씨 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아니 제 생각 같아서는 국가대표 이상한데 그러니까요. 며느리로 들어온다 그러면 두 팔 벌려 환영할 것 같은데 반대를 하셨다고요. 강남 씨 어머니가 반대한 이유 다름 아닌 아들 강남 씨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드라마 보면 이 결혼 절대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는 안 된다. 내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이유 아니었고요. 상화 씨는 국가의 보물이고 나라의 보물인데 왜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우리 아들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아냐고 우리 아들 이런 애예요 라고 하면서 막 흑사를 막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어머니시네. 그래서 반대를 하셨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상화 씨를 위해서 국가의 보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국가의 보물과 나의 보물이 결합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상화 씨가 참 대단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저 진짜 사랑해요. 이렇게 마음을 놓이게 하는데도 15번이나 반대를 하셨잖아요. 심지어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지 반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이러고 결혼식을 올렸다는 겁니까? 진짜 든든한 며느리네요. 어머니가 얘기한 강남 씨의 흑역사가 뭐예요? 일단 우선 이 강남 씨의 흑역사를 얘기하시면 시청자분들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학창 시절에 사고를 그렇게 많이 쳤대요. 왜 애니메이션 짱구 혹시 아세요? 네네. 짱구가 정말 동네 사고를 너무 다 치고 재밌죠, 다니잖아요. 짱구. 네. 바로 그 짱구가 사람으로 태어나면 강남이 아닐까라고 이 어머니가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일단 강남 씨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전국 2등까지 했던 수재인데요.
판단이 빨랐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나는 공부를 안 할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장난기가 자꾸 심해져서 짱구가 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또 호기심이 너무 많은 성격이라 궁금함을 또 못 참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빨리 이 학업을 그만두고 일본에서 하와이로 전학을 갔는데 수업을 할 때마다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건 뭔가요? 선생님 이건 뭔가요? 선생님 이거는 왜 이건가요? 선생님 이건 뭐예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 얘는 다른 반 애들의 수업을 방해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퇴학 결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 하와이에서도 전학, 그러니까 퇴학 결정을 5번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뭐 학폭이나 이런 거 아니고요. 때린 거 아니고 누구 뭐 따돌린 거 아니고요. 이런 식의 퇴학을 5번을 당하고 F를 또 받고 하는 바람에 이 어머니가 굉장히 걱정이 많으셨다고 해요. 야, 그러니까 육아 난이도가 최상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럼 반대로 이상화 씨 집에서는 반대가 없었나요? 반대는 아닌데 좀 묘한 분위기는 있었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인데 강남 씨가 일본 국적이잖아요. 일본인 아버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나 우리 또 강남 씨가 뭔가 보여줬습니다. 처음 인사를 갔을 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귀화할까요? 이 말에 내 딸에 대한 진심을 보여주는구나 해서 반대는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런 사위 강남 씨가 든든했을 것도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귀화할까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인데 이에 대해서 또 이상화 씨 어머님이 정말 우리 상화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정말 놀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친척들의 우려가 있었잖아요. 이 우려에 대해서 걱정하던 이상화 씨 아버님께서 친척들한테 우리 강남이 귀화한다고 했으니까 걱정 말라고 했다며 강남이 서류를 알아보러 다닌다고 해서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다라며 말보다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준 사위 강남 씨에 대한 또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 귀화하겠다는 말에 아버지는 일본인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반대는 없었나요? 아버님이 반대를 할 것 같았는데 또 반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아버님이 이 며느리인 이상화 씨를 너무나도 좋아를 했고 그리고 또 어머니께서 한국분이라서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면서 강남 씨의 선택을 또 존중을 해줬다고 합니다. 네, 두 사람은 열애설 보도 6개월 만에 이제 결혼을 하면서 부부가 됐는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이 결혼식 비용이 있잖아요. 네. 그 전체를 이상화 씨가 부담을 했다고요? 전체를 이상화 씨가 냈다 그래요. 이상화 씨는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조용히 조촐하게 하자 했더니 강남 씨가 내가 낼게. 난 그럴 수 없어. 그리고 1000명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식 당일 강남 씨 사촌 동생이 축의금을 받으면서 성함도 쓰지 않고 일단 돈부터 받았다 그래요. 강남 씨가 이제 결혼식 비용 계산을 했는데 이거 어느 분이 낸 거야? 도대체 얼마야? 이거 나 이거 머리가 정산이 안 되네 이러니까 그럼 일단 오빠 내가 낼게. 그리고 이상화 씨가 전체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5년이 지나서도 강남 씨는 주지 않았고 정산이 끝나지 않았나요? 그러나 또 우리 통큰 이상화 씨 오빠 용돈 써? 멋있어요, 멋있어. 용돈 써라고 그냥 그냥 내고 끝인 거예요? 지금도 생활비도 뭐 달걀 같은 건 강남 씨가 사고 가전제품은 이상화 씨가 산다고 그래요. 역시 아직도 통큰 아내입니다. 멋지네요. 멋져요? 오늘 참 부러운 소식이 많네요. 네, 다음 스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실판 로미오와 줄리엣 세 번째 스타는요. 장모에게 결혼 반대당한 개그맨 오정태 씨입니다. 오정태 씨는 어떤 이유로 장모에게 결혼을 반대당한 거예요? 첫 번째, 3가지 이유가 있어요, 무려. 첫 번째, 얼굴이 이상하게 생겼다. 아니, 게다가 머리가 사자머리, 지금도 사자머리에서 헤어밴드 막 2개 끼거나 선글라스로 막 헤어밴드 하잖아요. 두 번째, 개그맨이다. 은영 씨 개그맨이래요. 세 번째 이유, 수입이 일정치 않다. 이렇게 명확한 이유를 들어서 결혼을 반대하셨다고 하네요. 네. 하지만 이 오정태 씨 아내의 눈에는 오정태 씨가 강동원 씨처럼 보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인연이라고 했잖아요. 이 두 분 인연이었습니다. 연예계 대표 야수와 이 미녀 부부로 꼽히고 있는 오정태 씨 부부인데요. 올해 결혼 벌써 16년 차라고 해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한 오정태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혼 전에 내 아내가 오정태 씨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 전에 내가 강동원을 좋아했다. 그런데 남편이 강동원처럼 보였고 착해서 첫눈에 반했다라고요. 결혼 16년 차임에도 이렇게 콩깍지가 씌여 있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얼굴 덕을 제대로 본 거네요. 결혼할 때.
근데 개그맨이 그렇죠. 될 때도 얼굴 덕을 제대로 봤다는데. 아, 맞습니다. 오정태 씨 부부가 어떻게 처음 만났냐를 이제 알게 됐는데요. 지인 부부, 그러니까 지인의 소개팅 자리에서 각자가 이제 따라 나갔다가 이렇게 알게 된 아주 자연스럽게 만난 케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당시 오정태 씨 아내가 20살밖에 되지 않았고요. 오정태 씨가 28살에 무직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이 오정태 씨가 싫다는 이 오정태 씨 아내를 막 쫓아다니면서 설득해가지고 막 협박해서 결혼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현실 정반대라고 하거든요. 오정태 씨에 따르면요. 아니다. 아내가 나를 너무 좋아했다. 맨날 도시락 싸왔다. 내가 되게 매력이 있나 봐요. 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오정태 씨 아내에게 한정 강동원으로 보여서 5년을 연애 끝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얼마나 열렬히 사랑을 했으면 그 오정태 씨 아내분이요. 오정태 씨 얼굴 때문에 불안을 느꼈다고요. 제가 이 오정태 씨, 배가영 씨랑 한 3년 정도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횟수로 진짜예요. 이게 진심으로 그냥 회식 자리에서도 저요 한 5년 사귀었는데 그때 어디 행사만 가면 또 예쁜 여성분들하고 사진 찍어 올리고 아니면 또 어디를 가도 여자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많아서 밤에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을 지경이었다. 그리고 모든 여자가 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배가영 씨가 이게 그냥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희한테 그래요. 정말 잘생기지 않았어요? 와, 찐 사람. 찐이네요, 찐 찐이야. 사람. 네네. 하늘이 낸 인연이라니까. 콩가물이 씌우면 안 보이는 안 거야. 보여요. 근데 이렇게 오정태 씨가 얼굴로 개그맨, 연예, 프리패스 했어요. 네. 근데 마지막 관문 결혼 때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따로 없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집안의 허락을 구해야 되는 단계가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이 5년을 사귀다가 6개월 정도 헤어져 있는 이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오정태 씨가 다른 여성분을 한번 만나봤는데 이 계속 그 아내분이 떠오르고 아내만한 여자가 없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사귈 때 자신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대요. 오빠, 나는 어디에서 살든 오빠랑 살면 그만이야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떠오르면서 그래. 이 여자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 적어놓겠습니다. 이거 적어놓고 해줄게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딱 떠올리면서 새벽 5시에 집으로 찾아가가지고 초인종을 막 계속 눌렀대요. 새벽 5시에. 근데 인터폰에 딱 비친 이 모습이 말씀드렸죠. 파만 이 모습이잖아요. 잠 덜 깨서 막 누르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본 장인어른이 아줌마가 왔다. 어떤 아줌마가 새벽부터 이 초인종을 누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아내 친구인가라고 생각해서 그냥 얼떨결에 문을 열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집안에 입성한 오정태 씨 다짜고짜 들어오자마자 결혼하자. 아내에게 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내에게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애 아내가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 5시에 그 모습을 하고 쳐들어왔으니 어른들은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 오정태 씨의 모습을 보고 결혼을 반대한 장모 이 두 사람을 헤어지게 할 작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작전이 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서로 너무 사랑하고 있어서. 너무 사랑하죠. 네. 그래도 또 이 장모님, 아영 씨 어머니는 또 하실 걸 하셔야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딸을, 아영 씨를 싱가포르로 한 달 여행을 보냈다고. 근데 여러분 아시죠? 떼어 놓으려고 하면 더 붙고 말리면 더 붙습니다. 맞아. 사랑의 불이 더 붙어버린 거죠. 말리면 그냥 자기들끼리 영화를 찍어요. 그래서 이 난간을 어떻게 뚫고 결혼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영화를 찍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싱가포르에 있었던 오정태 씨 아내분이 이제 오정태 씨한테 국제 전화를 걸어서 로미오 보고 싶어요. 정태 로미오 하면서 이렇게 깊은 사랑을 키웠다고 하는데요. 이 깊어진 사랑의 힘 덕분에 오정태 씨 아내분 엄마 몰래 한국으로 탈출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끝에 오정태 씨와 결혼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네. 그 모습을 보면 아마 장모님 좀 후회하실 것 같은데. 네, 사회사랑은 장모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말처럼 오정태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우리 엄마보다 장모가 더 좋은데요?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장모님을 굉장히 극진히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 장모님의 방문에 일단 얼굴에 웃음꽃이 팍 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져온 반찬을 딱 열어보면 장모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오신다. 반찬만 봐도 건강해지는 맛이다라고 이렇게 사랑받는 멘트만 하네요. 네, 거기에다가 또 오정태 씨를 사위를 너무 이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다면서요. 그렇죠. 장모님이 반대한 이유 중에 그게 있었잖아요.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서. 예. 오정태 씨가 수입을 일정하게 만든 거예요. 어허. 뭐냐면 한 달에 최대 60개까지 행사. 최소 지금도 수십 개의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서울 목동에 수십억 원대의 아파트를 자가로 했죠. 저도 오정태 씨가 이 얘기할 때 그래요. 아, 저라고 왜 힘들지 않겠냐. 아주 뭐 굴욕스러울 때도 많고 그렇다. 그러나 가족을 생각하면서 내가 우리 애들 공부할 환경을 만들어야지. 우리 장모님한테 일정한 수비를 보여줘야지. 이 얘기할 때 또 배가영 씨 옆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울어요. 여보 너무 고마워 이러면서. 아이고 천생연분입니다. 아니 그래서 많이 하니까 행사계의 염경환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60개면 한 달에 얼마를 버는 거예요? 저도 너무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요. 이 오정태 씨 철저합니다. 이 자신의 행사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행사비를 공개하는 순간 항의가 들어올 거다. 절대 공개 못한다. 라면서 자신의 이 영업 비밀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정태 씨가요, 한 방송에서 대신 이 아파트 이벤트, 이 회사 대표와 미팅 현장을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프로였어요. 일단 내가 1년에 할 수 있는 이 미팅, 그러니까 이 이벤트가 몇 개가 있냐라고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이 아파트 이벤트 행사 대표가 오정태 씨에게 한 40개 정도 행사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오정태 씨가 전문 용어로 내가 소속사가 없다라는 거를 막 어필을 하면서 내가 단가를 맞춰줄 수 있으니까 대신 박리담이라 그러죠. 맞춰줄 테니까 행사를 더 많이 달라라고 이제 내고를 하는, 가격을 맞추는 모습을 봤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역시 아빠는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요. 네, 아빠는 정말 대단하고 그런 아빠를 보니까 그 아내분이 정말 존경하고 맞아요. 사랑하고 이런 게 맞아요. 느껴져서 보는 마음도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스타 얘기 한번 만나볼까요? 네, 현실판 로미오와 줄리의 네 번째 스타는요. 결혼식 20일 전에 겨우 결혼 허락을 받은 장영란 씨입니다. 네, 지금은 행복해서 깨가 쏟아지는 장영란 씨 부부. 결혼 전 결혼 반대라는 시련을 겪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결혼식 20일 전까지 반대를 당하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그런데 사실요, 먼저 결혼 결심한 거는 장영란 씨 남편이었거든요. 두 사람 예능에서 만났어요. 출연자하고 패널로 만나서 한 1년 6개월을 연애하다가 2009년 9월에 부부가 됐거든요. 근데 요때 요 전에 이 장영란 씨의 그때 당시는 이제 연인이죠. 부모님한테 장영란 씨랑 만난 지 한 6개월 됐을 때 나 영란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아주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됐다고 합니다. 네, 두 분이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뭐였을까요? 제가 장영란 씨를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언니는 내 롤모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부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연애 6개월쯤 돼서 이 결혼을 결심한 계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장영란 씨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레지던트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을 때 밤에 전화하면 얘기를 전부 들어주더라 라면서 밝힌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영란 씨의 마음은 이때 조금 달랐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야기 잘 들어주다가 이 사람이랑 친해져서 이 사람 선배를 소개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모성애가 생겨서 내가 이 사람을 좀 돌봐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애 기간이 1년 6개월이면 1년 6개월 중에 1년 동안 하여간 반대에 부딪혔다 이건데 글쎄 장영란 씨 어떤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반대를 한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약간 장영란 씨가 또 비호감인 그런 이미지가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장영란 씨의 이야기인데요. 당시 본인의 이미지에 대해서 그 당시 본인 이제 방송을 출연하면서 남자 출연자들한테 좀 많이 들이대는 역할을 했었기에 아무래도 남자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머니한테는 이미지가 안 좋게 보였을 것이다라고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쉽게 말해 캐릭터를 잡은 건데 아무래도 이 어머니는 좀 오해를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하는 그 마음도 편치만은 않을 거거든요. 편치만은 않으시죠. 이제 장영란 씨 연예인으로서 그 개인은 존중하는 건데 내
아들의 배우자로서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방송에서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또 어떤 얘기도 하셨냐면, 그래도 좋으신 분 같아요. 왜냐면 이 사실을 상대가 연예인인데 뭐 누구를 만나서 친구라도 누구한테 막 그 장영란 씨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이거를 막 야, 우리 아들이 글쎄 그 장영란이랑 이러고 하소연도 못하고 누구한테 알릴 수도 없고 그래서 혼자 이 가슴앓이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들한테 여러 차례 이별을 권유해보고 근데 아들이 끄떡없는 거예요. 장영란 씨를 만나서도 헤어져줘,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줘. 또 이렇게 부탁하면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와.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영란이를 만났어. 그 아들이 그 뒤로부터 어머 내 아들이 이제까지 못 보던 반응을 보여있다라는 거죠. 다투는 걸 넘어서 엄마한테 대들고 야 이런 다툼 대등을 보면서 이 어머님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굉장히 슬프셨다고 하네요. 야, 요건 영화보다는 드라마 쪽인데. 그죠, 드라마 쪽이죠. 이때 지금 남편이 굉장히 그 힘든 지경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극복하고 장영란 씨와 결혼한 거잖아요. 그렇죠. 야, 뭐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갈 결심을 했죠? 이 장영란 씨 남편분이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영란 씨가 사실 이제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또 이미지가 좋은 편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 장영란 씨 만난 시간이 너무 좋고 만나기만 해도 너무 행복했다, 즐거웠다라면서 장영란 씨에 대한 아주 굳은 사랑을 또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야, 정말 직접 만나서 내 아들과 좀 헤어져줘. 이거 정말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시어머니도 결혼에 승낙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네, 시어머니가 장영란 씨 부부의 결혼을 승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신의 친구에게서 아들의 결혼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장영란 씨 시어머니가요, 아들의 결혼을 막아보겠다라고 곧바로 서울에 올라와서 고집을 부려봤는데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결혼 날짜를 다 잡아놓고 통보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죠. 첫 번째, 결혼에 참석하지 않기. 두 번째, 결혼 승낙 안 하기. 이 두 가지 중에 시어머니가 했었던 선택은요. 그래, 본인이 선택한 길이니까 책임을 한번 져보라고 얘기를 해주자였다고 합니다. 아니, 여기서 이제 장영란 씨 시어머니가 아들한테 진 것 같지만 여기서 기술이 들어갔다면서요? 나 이게 무슨 책 제목인 줄 알았어. 시댁을 녹인 8가지 기술. 와. 네, 8가지 기술 다 전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생방이다 보니까 핵심 기술 좀 추려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은 무조건 칭찬으로. 무슨 얘기냐? 어머니 나이보다 너무 젊으세요. 어머 아버님 정말 머리숱이 많으시네요. 남자는 뚜껑 싸움이라는 말을 제가 어느 예능에서 봤는데 아버님 머리숱 칭찬까지. 야, 시작을 이렇게 하면 일단 시작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필살기는요? 이 방법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 뵙는 날은 남편이 왕자님이다라는 마음을 먹는다는 거예요. 일단 시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는 이상 내가 남편과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시부모님은 단편적인 모습밖에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부모님과 이 남편을 함께 보는 날은 어떠한 도움도 남편의 도움을 받지 않고 모든 걸 내가 다 하고 남편님을 떠받드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시댁을 녹인 8가지 기술입니다. 세 번째 기술은요? 세 번째 기술 들어갑니다. 자, 남편이 이제 시댁을 가는 날 새 옷을 개시해라입니다. 새 옷 입고 오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거기에다가 네 번째 스킬 들어갑니다. 남편 칭찬에 무조건 맞장구 쳐주기라는 스킬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요, 시부모님께 어머 어떻게 이렇게 키우셨어요? 아버님 정말 남편을 이렇게 잘 키운 거 어머님 아버님 덕분이에요. 라고 구체적인 예시까지 들어줬습니다. 야, 이거 진짜 며느리하면 잘할 것 같은데.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갈 데가 없네요. 이거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어. 장영란 씨가 맞아요. 보니까 진짜 현명한 분입니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저 이제 못다 요거- 전한 거는 제가 메모해서 오늘 저희 시가 가서 한번 8개 기술인데 몇 개 못 봤어. 그러니까요.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중부의 비는 대부분 그친 상태입니다. 오후 한때 빗방울 정도 떨어질 수 있겠고요. 오전까지는 남부에, 오후까지는 제주에 비가 조금 더 오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 함께 보겠습니다. 전남과 제주의 5에서 10mm 정도고요. 오늘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으로 양이 적겠습니다. 오늘 해안가와 제주에서는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초속 15m 안팎이 될 텐데요.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비가 그치고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 21도, 광주 22도가 예상되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서 얇은 겉옷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자외선이 잇따라 높아지겠는데요. 나가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 잘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는 완연한 봄 날씨가 되겠습니다. 기온도 차츰 올라서 평년 수준 되찾겠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다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네. 좋은 일정 있으세요? 저는 뭐 오늘 하루 종일 바쁩니다. 네, 부모님도 뵈야 되고 또 시댁에도 가야 되고요. 네. 저는 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네. 계실 때 잘하십시오. 네,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 부모님과 함께 예. 전화 한 통이라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